몸속 구석구석에서 이 미세염증으로 또 확대가 되면서 미세염증은 장기적으로 암이 됩니다. 아주 암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류은경 완전해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음식이 거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아이들의 산만함, 폭력성, 성격, 또 학습 기능 모든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아이가 아프면 또는 산만하면 문제가 생기면 거의 병원에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 아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나 아이나 어떤 균형이 깨어진 상태에서는 이상 증상이 몸이나 정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산만하다는 것도, 또 폭력성이 있다는 것도, 심지어 우울증, 조울증 모두 다 뇌기능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뇌는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인체가 어떤 음식을 섭취해내냐에 따라서 뇌기능도 또 어떤 성격도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건강하게 잘 자라서 그 아이들이 해야 되는 또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잖아요. 건강한 거, 그리고 두뇌 기능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과 두뇌 기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음식과 두뇌 기능, 그 성격의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약이나 병원을 찾기 이전에 우리 아이가 현재 어떤 음식을 많이 먹고 있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본다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대부분 질병에 걸리면 약이나 병원을 찾아가서 의지하기가 쉬운데요. 질병에 걸리기 전에는 무엇보다 먼저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 예방이라는 것은 인체는 원래 병에 쉽게 걸리도록 디자인되어 있지 않아요. 아이나 어른이나 원래 사람의 몸은 굉장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어력의 기능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질병이 생기기 이전에는 먼저 예방. 근데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올바른 영양 섭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영양이 우리 몸에 공급이 되면 세포와 기관과 모든 조직 기능들이 정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상에서 벗어났을 때 기능 이상이 오고 질병이 오고 또 아이들은 쉽게 중이염,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이런 질병들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올바른 영양 섭취를 첫 번째로 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면 질병의 예방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느 정도 질병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치료도 가능한 영역이 됩니다. 치료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 몸의 세포 분열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계속 세포가 분열이 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적혈구가 수백만 개가 생성되고 또 사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매일 자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질병의 치료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면서 이 음식이 잘못될 경우에는 지금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지금 잘못된 음식 섭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천식, 알레르기, 중이염, 질병에 아주 자주 시달렸던 아이가 나중에 커서 20년, 30년 후에 유방암, 전립선암, 여러 자가 면역 질환에 노출되는 확률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예방과 치료 그리고 아이의 미래 건강까지 중요한 반면 또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아이의 두뇌 기능, 학습 능력입니다. 뇌세포는 뇌에 꼭 필요한 영양이 공급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영양 섭취가 잘 되지 않고 가공식품, 편식하거나 또 너무나 지나친 정크푸드를 많이 먹게 되면 뇌 기능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죠. 뇌 기능에 문제가 와서 ADHD나 불안장애나 또 굉장히 산만하고 폭력적인 아이로도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 또 이 미래 건강뿐만 아니라 현재 아이가 잘 수행해내고 싶은 그런 학습 능력 또 두뇌 기능까지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영양 섭취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 발달에 대해서 예전에는 3세 이전에 이 뇌세포가 다 만들어져서 지능이 그때 다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3세가 넘어가면 더 이상 지능이 더 좋아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발달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학교에서 꼴찌를 하던 아이도, 학습력이 굉장히 떨어졌던 아이도 뇌 건강에 좋은 두뇌 음식을 먹으면 충분히 학습력이 올라가서 3개월 안에도 1등 우등생이 된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언제든지 이 뇌세포가 내가 선택한 음식에 따라서 건강한 뇌세포, 또 지능이 좋아지는 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지금 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학습력이 낮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갈 수 있는 그 지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능은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단 이 뇌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을 섭취를 해야 이 지능이 좋아지겠죠. 부모님들께서는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통해서 아이의 지능 발달, 학습 능력, 그리고 성격도 포악한 또 산만한 아이에서 또 온순하고 집중을 잘하는 안정적인 아이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학습 능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미국 어린이들의 식단을 살펴봤습니다. 아침에는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먹고, 점심에는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 감자칩을 먹고, 저녁에는 냉동 피자, 냉동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거예요. 보시면 이 삼시세끼가 모두 제가 늘 강조하는 죽은 음식, 가공식품입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죠. 효소가 있는 음식,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독소입니다. 이 음식을 만약에 짜서 엑기스를 제가 이렇게 세포 배양했던 그 세포에 밥으로 준다라면 세포는 당장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고도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지만 절대 건강하거나 면역력이 좋거나 또 두뇌 기능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잠재력들을 모두 다 살릴 수 없을 겁니다. 자, 이 대신에 건강하게 잘 자라면서 학습력이 좋고 또 성격도 차분하고 집중 잘하는 그런 이 아이의 식단을 봤더니 5가지 종류의 음식들이 매일 섭취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크게는 과일, 채소류, 견과류, 콩류, 그 다음에 씨앗류 음식인데요. 아침에는 과일과 채소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들 도시락에 견과류, 그리고 콩으로 만든 요리, 그리고 해바라기 씨, 호두, 아마씨 이런 씨앗류 음식, 견과류 음식을 통해서 뇌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을 공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뇌 건강에는 반드시 뇌에 하면 DHA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 DHA가 풍부한 필수 지방산, 견과류와 씨앗류 음식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 또 성격이 온순한 아이와 폭력적이고 또 산만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 음식에서 반드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반드시 아이의 식단에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성장하는 아이들의 지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두뇌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하는 아이는 늘 세포가 변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심지어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도 늘 세포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진다. 즉 건강해진다. 하지만 나쁜 음식을 선택하면 나쁜 세포가 만들어져서 건강에 해로움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어른들도 이렇게 세포가 늘 변하고 자라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 변화가 더 폭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더 성장 분열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면 이 성장기 굉장히 빠르게 세포도 분열하고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시기일수록 영양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이 성장하는 이 시기에 있는 상태는 바로 임신 중에 있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일 텐데요. 이때 우리 엄마들 얼마나 음식을 조심합니까? 약은 진짜 절대 안 드시죠. 또 뭔가 오염돼 있다라고 불안함이 있는 음식들 또 절대 안 드십니다. 정말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음식도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도 성장이 멈춰주는 시기까지는 계속 우리 아이는 자라고 있는 겁니다.
자라고 있는 이 시기에 나쁜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그 영향은 어른이 나쁜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좋은 음식으로 성격의 문제나 공부의 문제, 특히 이 지능 발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쥐에게 미로찾기 테스트를 했는데요. 일반 사료를 줬을 때하고 비교를 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블루베리 추출물이었어요. 블루베리 추출물을 줬을 때 그 쥐가 더 빠르게 미로 찾기 테스트에서 굉장히 더 빠르게 미로를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또 사과 추출물을 줬을 때도 역시 이 미로 찾기를 굉장히 잘하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지능이 발달하고 학습력이 꼴찌했던 아이가 1등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발달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반대로 이 두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주의력 결핍장애나 산만함이나 우울증이나 조울증, 심지어 정신질환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일본에서 이제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이 잔인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식단을 봤을 때 탄산음료, 설탕이 한 캔에 한 35g 이상 들어있죠. 굉장히 이 탄산음료를 아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많이 먹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과도한 이 설탕 섭취는 뇌에 위축을 가져와서 정상적인 뇌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능 발달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뇌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약이 아닌 음식으로 치료하는 의사들의 의사로 알려진 조엘 펄먼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실제 내 아이를 모두 몸에 좋은 음식으로 키우면서 주의력 결핍장애나 또 뇌기능, 여러 중이염이나 여러 질병이 있는 이 아이들을 음식으로 실제 치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6가지 음식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일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여러 식이섬유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 특히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이제 채소에 들어있는 녹황색 채소의 여러 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칼슘 같은 경우 우유에 있는 칼슘보다 같은 칼로리당 케일에 있는 칼슘이 3배 정도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여러 영양소들 굉장히 추천하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는 뇌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뇌기능을 위해서 견과류와 또 씨앗 음식을 꼭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호두 같은 견과류는 하루에 30g 정도 꼭 섭취를 하라고 추천을 하는데요. 호두에 들어있는 리그닌이나 여러 이제 필수 지방산들이 아이의 뇌기능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씨도 하루에 1스푼 정도를 샐러드에 같이 뿌려서 먹기도 하고 꼭 같이 섭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에게는 뇌기능 발달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DHA 영양제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잘 선별된 좋은 회사의 제품으로 100에서 600mg 정도 매일 먹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이제 콩으로 만든 두부나 콩으로 만든 음식들도 저녁 식사의 어떤 메인 요리로 음식을 같이 요리를 해서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둔 우리 엄마들은 채소, 과일, 견과류, 또 호두 아마씨, 그리고 콩류 음식과 함께 또 DHA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아이들에게 금지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가공식품. 네, 여러 가공식품은 제가 진짜 강조드리죠. 죽은 음식 모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음식에서 식품 첨가물과 트랜스 지방산의 해로움이 훨씬 큽니다. 그 다음에 흰 밀이나 또 흰 쌀로 만든 정제된 이 탄수화물 음식, 그리고 우유 유제품, 튀긴 음식을 조심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과잉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들은 반드시 DHA 보충제를 보통보다 2배 이상 섭취하게 해서 이 행동 장애도 많이 교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나쁜 음식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얼마나 해로움이 있는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류, 또 콩류 같은 이런 음식들을 늘 많이 보여주고 늘 많이 먹게 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병에는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습니다. 1형 당뇨는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2형 당뇨는 생활 습관으로 인한 대사 질환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소아 당뇨에 걸렸다는 것은 세월이 짧잖아요. 그래서 1형 당뇨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유에 들어있는 성분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어서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췌장의 베타세포가 이 우유 단백질에 대해서 항체를 생성하면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오히려 파괴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소아 당뇨, 제1형 당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바로 우유예요.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 그리고 베타락토글루불이라는 이 성분이 인체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물질로 인식을 합니다. 절대 우유는 완전 식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소아 당뇨가 있고 아토피가 있고 면역 질환이 있다라면 반드시 우유를 끊으셔야 돼요. 유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유제품도 역시 우유를 모태로 했기 때문에 이 단백질 성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당뇨는 제1형 당뇨, 면역 질환이라는 거, 문제는 우유와 유제품 섭취 때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후 3개월 이전에 우유를 포함한 유동식을 먹은 아이들의 경우 먹지 않은 아이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52%가 넘었어요. 그래서 우유는 안 먹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더 건강한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후 2년까지 모유를 섭취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의 항체를 받아서 아이의 그 면역력이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아이의 이 소화관을 보니까 생후 2년까지 그 소화관 틈이 열려 있어서 엄마의 항체를 계속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틈이 닫히는 기간이 2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모유는 빠르면 6개월, 8개월 또 1년 이내에 많이 이제 줄이기도 하시는데 생후 2년까지 하루에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꼭 모유를 통해서 아이의 면역력을 지킬 수 있는 엄마의 이 항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모유를 먹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유보다는 우유 대신 아몬드나 두유나 식물성 원료로 만든 대체유를 먹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우유는 먹이지 않을수록 더 건강하다는 것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면 좋겠는데 당장의 증상만 완화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죠. 예를 들면 기침이 나면 기침을 그냥 멎는 약을 줍니다. 열이 나면 열을 내리는 약을 줍니다. 근데 인체는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침이 난다는 것은 몸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 이물질이 되는 바이러스나 여러 항원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억지로 먹게 하면 몸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나 이물질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병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설사를 한다는 것도 몸에서 뭔가 심각한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내보내려고 하는 우리 인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지사제로 무조건 막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이 난다는 것도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발열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나옵니다. 열이 난다고 무조건 열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산되도록 해서 치료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열이 나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증상 완화에만 목적을 둔다라면 우리 아이는 감기나 여러 중이염이나 여러 면역 질환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체가 어떤 증상을 보일 때는 그 원인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그 원인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우리 몸의 가장 건강 상태를 최적화시키는 예방법으로 좋은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늘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늘 치킨, 피자, 우유를 많이 먹는다라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영양이 불균형적으로 섭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양 섭취를 통해서 최선의 예방을 하고 병원을 의지할 때는 정말 응급적인 그런 처치 상황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또 병원의 도움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응급 상황 외에는 평상시 의사나 약을 너무 가까이 하기보다는 아이에게 올바른 영양 섭취, 건강한 면역력을 만들 수 있는 그 토대를 식생활을 통해서, 식습관을 통해서 잡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량 영양소라는 것은 반대로 거대 영양소,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태우는 비타민, 미네랄들을 의미합니다.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요즘은 뭐 탄단지가 부족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충분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소화시키고 우리 인체의 면역력을 도와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굉장히 결핍되기가 쉽죠.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할 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탄단지가 완벽하게 소화가 안 됩니다. 완벽하게 소화가 안 되는 내용물들은 다 우리 몸에 찌꺼기가 되고 변질이 돼서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이 독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체 내에서는 여러 면역 세포들을 동원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해결하려고 하죠. 이렇게 면역 세포들을 도와주는 일도 역시 비타민 A나 비타민 C, 비타민 E, 또 뭐 셀레늄, 아연 같은 면역 비타민과 면역 미네랄이 꼭 필요합니다. 이 면역 비타민과 면역 미네랄이 없으면 한마디로 그냥 비타민 미네랄이 결핍된 식사를 하게 되면 감염 질환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죠. 감기에 잘 걸리고 알레르기가 자주 생기고 또 툭하면 염증, 뭐 중이염이나 아이들이 생기는 그런 염증 반응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또 항생제를 먹거나 염증을 또 누르는 뭐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뭐 소염제 같은 걸 쓰게 되면 몸은 더 계속해서 약물의 독성 반응 때문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할 때는 반드시 면역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나 C나 E, 셀레늄, 아연, 그 외에도 아주 소량이지만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질병을 일으키는 세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정제된 탄수화물, 두 번째는 흰 설탕, 세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많이 먹게 돼요. 흰 쌀밥을 현미밥보다는 더 많이 먹게 되고 또 빵이나 면 종류 음식은 또 과식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초과된 당분은 인체 내에서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이후에 저혈당이나 지방간, 당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물성 단백질과 유제품 그리고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을 먹게 되면 초과된 그런 단백질 지방들과 당분이 모여서 당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혈당도 문제인데 또 당 독소까지 생기기 때문에 인체는 더 많은 이 독소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되죠. 거기에 흰 설탕까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흰 설탕은 초과된 당분 플러스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뇌가 위축이 되는 그런 기능 이상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혈당과 당독소 이런 물질들은 모두 다 인체 내에서 독소로 작용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많은 몸, 이 생각만 해도 절대 건강한 몸이 안 되겠죠? 아이들은 여러 염증성 질환에 시달리게 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염증, 몸에서 염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염증이 또 오래되면 만성 염증이 되면 몸속 구석구석에서 이 미세 염증으로 또 확대가 되면서 미세 염증은 장기적으로 암이 됩니다. 아주 암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어린이들은 잠재적으로 10년, 20년 후에 여러 질병이 나타나게 되고 어른들도 역시 암세포가 잘 커갈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인 정제 탄수화물, 또 흰설탕,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최소화하시면서 신선한 자연의 그런 식물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많이 먹는 미국인들의 경우 심근경색 발생률이 50% 이상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음식을 많이 먹지 않은 그 시골에 있는 중국인들을 보니까 심혈관 질환이 2% 미만으로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사해서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들도 역시 이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인종 문제가 아니라 식생활의 문제로 우리 몸은 질병에 잘 걸릴 수도 있고 또 질병으로부터 잘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 도너츠나 튀긴 기름으로 만든 과자 같은 음식들이 있죠. 기름으로 만들어진 가공식품은 사실 모두 다 트랜스 지방이 많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래요. 트랜스 지방 0g 이렇게 써 있어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요. 사실상 만들 때는
트랜스 지방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유통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트랜스 지방은 한마디로 우리 몸에서 아주 불필요한, 심지어 이 독이 되는 지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포막이 이중 지질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세포끼리 신호 전달을 잘 해야 되는데 트랜스 지방이 생기면 이 막이 딱딱해집니다. 세포와 세포끼리가 소통이 안 돼요. 세포끼리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그 부위의 조직, 기관들이 모두 다 이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뇌세포에 일어난다라면 뇌에서 또 엄청난 이 뉴런 신경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또 뇌에는 뇌 독소가 쌓여서 여러 뇌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또 이 면역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이 많이 있는 음식이 튀긴 음식입니다. 길거리에서 또 팔고 있는 튀긴 음식은 사실 어떤 기름으로 몇 번 사용해서 만든 음식인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튀긴 음식 속에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있어요. 실제 동물 실험을 했을 때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동물에게 먹였을 때 암이 발생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최악의 음식,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절대적으로 줄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중국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음식이 암을 촉진하고 어떤 음식이 암을 예방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중국 프로젝트는 무려 60년에 걸친 결과를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고 또 그 표본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연구 결과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포화지방은 강력한 암 촉진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된 밀가루, 탄수화물, 정제된 흰 설탕도 굉장한 암 촉진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뿌리채소와 통곡물은 미미하지만 암을 예방하는 음식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강력한 암 예방 물질로 5가지 음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콩류입니다. 이 음식은 늘 식단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실천을 할수록 암은 충분히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에서 우유나 고기류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 최대한 절제하시고 과일,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콩류를 늘 많이 먹는 습관을 만들어 주시면 암으로부터 멀어진 건강한 삶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임산부들은 생선을 아예 먹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은 음식으로부터 굉장히 안전을 지켜야 되잖아요. 자, 그 이유는 바다가 오염이 돼서 수은이나 다양한 중금속에 생선들이 다 오염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생선에 그 기름 있는 그런 생선들이 있죠. 이 기름기 있는 그 부분에는 다양한 이 중금속들과 찌꺼기, 다이옥신까지도 다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금속과 다이옥신, 발암 물질이죠. 이런 물질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생선을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의 뇌 발달을 위해서 DHA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좋은 영양제인지 아닌지 수은 중독, 여러 중금속 오염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관들조차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반드시 확보한 후에 임산부들이 좋은 DHA를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좀 바다가 좀 안전하지 않는 것으로 많이들 느끼고 계시잖아요. 정말 건강을 까다롭게 지키기 위해서는 생선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있죠. 엄마 뱃속의 태아 그리고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유아 어린아이일수록 더 조심을 해야 돼요. 다이옥신이나 여러 이제 오염된 물질을 먹게 되면 장기적으로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이나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립과학원에서는 이 지방이 많은 생선과 어패류들을 먹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에 있는 지방보다는 안전한 식물에 있는 지방, 씨앗에 있는 지방, 또 견과류에 있는 지방을 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임신하기 12달 전에 먹은 음식이 엄마의 건강 그리고 아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임신 전에 먹었던 그 음식들은 태아, 아기를 가졌을 때 아이의 건강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독소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세포 분열이 왕성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엄마들이 임신하면 이제 약은 굉장히 조심하시잖아요. 약이 독소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기형아를 만드시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만큼 약의 독성은 굉장히 강한데 약보다는 독성이 약할지라도 그래도 독소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공식품에 있는 이 첨가물들은 즉각적으로 치명적이진 않다 할지라도 아이들의 건강에 반드시 태아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또 발육이 좀 늦다든지 전체적으로 체력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첨가물 음식 굉장히 조심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유 고기에 있는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우유, 고기도 역시 과할 경우에는 다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우유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카제인 단백질, 베타락토글로불린 성분들이 성장하는 아이에게 알레르기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인도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아이의 성장을 더디게 한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요. 가끔씩 먹는 카페인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카페인이 다량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성장을 느리게 한다고 하니까요. 웬만하면 카페인 섭취도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임신 중에는 해산물, 생선이나 굴이나 홍합이나 이런 해산물도 바다의 오염으로 인해서 다양한 중금속과 또는 해로운 성분들이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첨가물이나 또 우유나 카페인이나 화학 물질들은 정말 최소로 안 먹는 것이 제일 좋고요. 또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많이 선택해 주시는 것이 엄마와 아이의 미래 건강까지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집에 좋은 음식을 많이 두는 겁니다. 많이 볼수록 먹게 돼요. 우리가 안 먹고 싶다가도 빵을 보는 순간 빵을 먹고 싶고 치킨을 보는 순간 치킨을 먹게 되잖아요. 집에 아주 신선한 과일, 또 채소 음식, 콩으로 만든 음식, 또 늘상 먹을 수 있도록 견과류나 해바라기씨, 아마씨, 호박씨 이런 것들을 늘상 두는 겁니다. 많이 볼수록 많이 먹는다. 그리고 나쁜 음식을 두지 않는 겁니다. 과자나 인스턴트 음식을 두지 않으면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먹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좋은 음식을 늘 많이 두는 겁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많이 보여줘야 돼요. 맛있는 좋은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도 따라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청 강요하기보다는 이런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자주 보여주는 겁니다. 권할 때도 한두 번 권해서 안 먹는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통계상 한두 번, 두세 번까지 아이들이 먹지 않아도 최소 8번에서 15번을 권했을 때 먹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주 보여주고 자주 먹을 수 있도록 또 권하는 것,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주 보여주시고 부모님이 먼저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 이 채소가 좋은지, 왜 이 과일이 좋은지 계속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또 부모님이 만약에 살이 많이 쪄 있다가 살이 빠졌다, 엄마 아빠의 뱃살이 쏙 빠졌다, 이런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 또 아이는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음식을 먹으면 칭찬을 해주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만약에 꾸중을 한다, 이렇게 어떤 벌을 주고 상을 주는 개념으로 가면 아이가 이 보상 심리가 쌓여서 또 다른 데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칭찬과 벌보다는 좋은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부모님의 실행과 교육,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권하는 것, 이것이 아이가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연구 결과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5세 아이를 잘 관찰했더니 같은 통계가 있었습니다. 역시 부모님이 과일, 채소를 많이 먹고 있는 가정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부모님에 따라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꼭 같이 실천하는 가정의 좋은 문화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버터와 치즈입니다. 우유에 있는 지방이 아주 깨끗한 무해한 지방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소가 항생제와 또 각종 첨가물로 인해서 이 지방 속에 여러 오염물질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터와 치즈에 들어있는 지방, 그리고 남아있는 그런 단백질들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칩, 감자로 만든 프렌치 프라이입니다.
감자 자체는 나쁜 음식이 아니죠. 감자를 쪄서 먹는다라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튀겼을 때 그 기름으로 인해서 트랜스 지방산이 생기고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역시 건강에 무척 해롭겠죠. 이 프렌치 프라이를 자주 먹는 이 습관을 들인 아이라면 반드시 꼭 개선해 주시는 것이 이 암을 또 면역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너츠입니다. 도너츠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밀가루 그리고 절반은 설탕입니다. 또 이것을 기름으로 튀겼잖아요. 보통 이제 식물성 기름 또 수소가 첨가된 트랜스 지방산이 생길 수 있는 기름입니다. 트랜스 지방산을 먹음으로써 아이는 이 세포막에 교란이 일어나게 되고 뇌 기능에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이나 소시지나 가공된 고기 속에는 질산 나이트로조 화합물이 있어서 발암물질로 작용을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햄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여러 알레르기와 여러 질환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햄도 상당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이 고기를 드시겠다면 고기를 삶아서 소량 먹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가공식품과 또 패스트푸드, 치킨, 피자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이는 것은 현재 아이의 건강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까지도 미래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이가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거의 집에 주지도 않고 좋아하는 고기 반찬, 햄버거, 치킨 이런 것만 준다면 지금 아이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건강 상태, 지금 먹은 음식의 건강 상태는 무려 24년 후에 더 정확하게 이 아이의 건강 상태에 좌우된다고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공식품, 미네랄이나 비타민 이런 미량 영양소들, 식물 영양소들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면 24년 후에 암에 걸릴 환경을 만든다라는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의 미래에 아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단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 주시기를 바랄 텐데요. 미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크푸드나 인스턴트 이런 음식들은 반드시 암과 관련된 또 다른 질병들을 걸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 때 암에 걸리는 일은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중이염이나 감기나 또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또 늘 이 또 항생제를 또 달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 질병들은 또 나중에 여러 만성질환과 암에 걸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건강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 아이가 먹고 있는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는지 또는 가공식품, 독소를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같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가정에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원래 자연의 음식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음식은 사람의 몸이 기계가 아니라 자연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좋아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원숭이에게 만약에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숭이가 자라나고 있는 그 동물원에 가게가 있다. 햄버거가 늘 보여진다. 그럼 원숭이는 어떨까요? 햄버거만도 먹겠죠. 또 그렇게 길들여질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이상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환경 속에서 그 음식을 자주 봤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가정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먼저 스스로 드시면서 이 음식들이 늘 노출되어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실 탁자나 또는 주방에 아주 맛있는 과일 또는 견과류, 씨앗류 이런 채소들을 늘 노출시켜서 아이가 익숙하게 그 음식들을 보고 또 냄새를 맡고 또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과자나 빵이나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음식들을 사실은 주방에 없어야 돼요. 많이 보여지니까 아이들은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과자를 진짜 많이 사는 거예요. 라면 같은 거,
또 쉽게 즉석에서 요리할 수 있는 음식들을 매우 많이 사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를 변화시키는 두뇌 음식이란 이 책에서 보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조엘 펄먼이 나오는데요.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은 모든 이 환경을 좋은 음식들, 자연의 음식들로 가득 이 환경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과일이나 채소나 견과류나 콩으로 만든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면서 맛있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자연의 음식들, 좋은 음식들을 좋아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음식들을 최대한 많이 노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의 사례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떤 아이가 늘 이제 싸우는 음식이 뭐 햄버거 같은 거, 뭐 치킨 같은 거 이런 음식들만 늘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그 조엘 펄먼의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저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부모님이 정말 아이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정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부모님의 건강부터 좋은 음식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나쁜 음식은 두지 않는 것. 그러면 아이들은 많이 보고 많이 냄새를 맡고 많이 먹는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아이의 식습관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뇌 기능에 반드시 DHA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DHA 지방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뇌 기능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집중을 잘 못하는 학습 장애가 생긴다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굉장히 주의가 산만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만한 아이를 보면 애가 성격이 이상하네 이게 아니고 먼저 이 뇌 기능에 필요한 DHA 지방산이 공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부 좀 못해도 큰 문제 없으면 괜찮은데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성격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난폭하고 굉장히 산만하고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 생기고 심지어 정신질환까지 뇌의 기능의 발달에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DHA 지방산이 있는 음식을 꼭 선택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펄먼 박사가 권하는 아주 좋은 음식 중에 첫 번째로는 베리류 과일입니다. 뭐 블루베리나 스트로베리나 라즈베리 이런 베리류 과일이고요. 근데 이 베리류 과일이 늘 먹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뭐 가공식품이나 액상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기보다는 냉동이라 할지라도 냉동 블루베리 또 냉동 딸기를 통해서 과일 주스로 먹거나 또 여러 샐러드에 같이 먹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류에 들어있는 굉장히 많은 항산화 물질, 안토시아닌, 또 식이섬유 늘 먹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녹색 채소입니다. 녹색 채소에는 케일 같은 또 여러 녹황색 채소들에는 칼슘이 굉장히 풍부하죠. 우유에 있는 칼슘보다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칼슘이 훨씬 더 인체 내에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칼슘의 양도 단위 칼로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녹색 채소를 늘 생으로만 먹기 어렵다면 살짝 데쳐서 밥을 먹을 때 같이 먹어도 좋습니다. 또 때로는 이 녹색 채소와 또 바나나 같은 달콤한 과일과 함께 갈아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바나나, 녹색 채소, 두유 이렇게 세 가지를 갈아서 먹어도 잘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씨앗입니다. 씨앗 안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죠. 참깨나 들깨 많이도 드시기도 하는데요. 아이들도 샐러드에 참깨나 들깨 또 해바라기씨, 아마씨 이런 것들을 자주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또 같이 견과류도 곁들이면 그 성분이 불포화 지방산, 몸에 좋은 지방산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씨앗과 견과류, 샐러드에 같이 먹는 것, 요리를 했을 때 같이 좀 얹어서 먹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콩입니다. 콩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죠? 콩으로 여러 요리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두부도 있고 두유도 있지만 콩을 최대한 가정에서 밥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콩을 갈아서 이렇게 스프 형태로 간 다음에 씨앗류와 함께 곁들여 먹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누구나 좋다고 알려져 있죠. 라이코펜 성분은 또 지용성 기름과 함께 잘 흡수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드셔도 좋습니다. 또 좋은 방법이 토마토는 소스로 만들어서 기름과 살짝 이렇게 어우러지면 감칠맛이 굉장히 잘 나죠. 토마토 소스로 다양한 음식을 드실 때 소스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베리류, 채소류, 씨앗류, 콩류, 토마토 이 5가지 음식을 늘 아이들과 함께 잘 먹을 수 있는 식단을 만들어 가시면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나 천식이 있다면 이것은 100% 엄마 문제입니다. 네, 엄마가 나쁜 음식을 많이 먹어서 몸에 독소가 생겨서 염증 반응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된 거거든요. 근데 아이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아픈 것은 아이는 거의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엄마들이 이제 튀긴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또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셨을 때 또 치킨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몸에 불필요한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몸에는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지방 그리고 과다한 동물성 단백질은 인체 내에서 독소로 작용을 하고 몸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알레르기를 만들어냅니다. 엄마 자신은 큰 해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엄마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알레르기 항원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몸이 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이제 임신 중에 이런 음식들을 계속 드시게 되면 이 몸속에서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이는 나쁜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 이런 포화지방들에 대처할 수 있는 항체를 미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다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천식, 아토피, 또 어릴 때 너무 빠르게 생긴 면역 질환이 있다면 엄마의 임신 전 그리고 임신 상태의 건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우유나 치즈, 유제품들을 너무 많이 먹게 돼도 이 성분들도 다 아이에게는 알레르기 항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제품도 임신 중이라면 정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비타민 E가 부족한 식사를 할 때도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타민 E는 이중 지질막으로 이루어진 세포막 밖에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그리고 비타민 C와 함께 상승작용을 하면서 우리 인체에 활성산소 중화, 즉 항산화 작용과 면역세포들을 튼튼하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비타민 E는 녹색 채소하고 견과류, 씨앗에 많이 있거든요. 동물성 식품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E를 많이 가지고 있는 녹색 채소나 씨앗류, 견과류를 워낙 안 먹다 보니까 비타민 E 보유량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는 거죠. 다 아이의 면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정제 탄수화물,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 종류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것도 역시 당 독소의 원인이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쉽게 당으로 분해가 되는데 적게 먹으면 우리 몸에서 소화하고 잘 배설하겠지만 과잉 섭취할 때 체내에 남아있는 단백질과 또 지방 덩어리들과 모여서 당 독소를 만듭니다. 역시 몸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음식들을 엄마가 많이 드시게 되면 다 아이의 면역 반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음식들로 인해서 아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천식이나 아토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채소나 견과류나 과일 중심의 고영양 식사를 해야 됩니다. 이 음식에는 아이들이 그동안 주식으로 먹었던 가공식품이나 또 동물성 단백질, 유제품에는 없는 영양소가 담겨 있어요. 이 영양소를 또 고영양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음식이 배제된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음식만 먹게 되면 염증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먹고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메가3 안에는 이 DHA와 EPA라는 필수 지방산이 같이 있는데요. 뇌기능 발달과 특히 염증 반응에도 모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마씨, 호두,
이런 견과류와 씨앗류 음식, 꼭 필요로 할 때는 DHA 보충제도 2배 이상 꼭 섭취를 하시면서 면역력을 반드시 끌어올리셔야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 염증에는 약으로는 절대 치료가 되지 않아요. 약은 염증을 잠시 완화시키고 또 스테로이드 억제제로 면역 반응을 떨어뜨리는 거지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이용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주고, 특히 아이들의 면역력을 위해서는 필수 정말 음식을 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세포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노란색 음식에 많이 있는데요. 단호박이나 바나나, 당근, 또 양배추에도 많이 들어있어서 이 음식을 늘 가족이 함께 먹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면역력이 좋아지는 아이로 건강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중독성 배고픔은 마치 카페인이나 또 니코틴, 담배의 금단 현상과 비슷합니다. 잠시라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속이 굉장히 허하고 때로는 메스꺼움이 있고 또 구역질, 두통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중독성 배고픔입니다. 사람은 잠시 공복기에도 혈당이 원래 잘 유지되고 허기가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독성 배고픔을 느낄 때 진짜 배고픈 건지 알고 식사를 하게 돼도 식사 후에도 더 계속 나른하고 졸리고 또 식사한 그런 만족감이 별로 없어요. 이게 중독성 배고픔입니다. 이것은 내 몸에 나쁜 음식을 계속 많이 먹어서 습관적으로 생긴 배고픔이지 내 몸이 진짜 느끼는 배고픔이 아닙니다. 진짜 배고픔은 식사하지 않았을 때도 엄청 금단 현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적당히 음식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소화 효소나 소화 장기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때 식사를 하게 되면 나른함이나 졸림이나 두통 이런 거 없이 식사 후 적절한 배부름과 적절한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성 배고픔, 금단현상 같은 중독성 배고픔과 또 진짜 배고픔을 꼭 구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몸에 소화효소가 잘 분비될 수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음식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꼭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진짜 배고픔은 건강한 식단, 자연의 어떤 식물 중심의 식사를 했을 때는 포만감이 느껴지고 또 급격히 살이 찌지도 않아요. 체중이 유지가 됩니다. 가짜 배고픔은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또 먹고 하는 가짜 배고픔의 연속, 또 식사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 또 이렇게 먹었는데도 또 칼로리가 또 너무나 지나쳐서 또 살이 찌는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됩니다. 진짜와 가짜 배고픔을 꼭 구분하시고 내 몸에 만족감을 주는 좋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첫 번째는 바로 암 예방 효과입니다. 국립암연구소에서는요, 무려 337개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채소, 과일을 많이 먹을 때 암이 예방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식물성 음식의 부족, 결핍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할 수 있죠. 항암 성분으로 알려진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의 역할을 보면 암세포의 이 성장과 증식을 막을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들의 이 활발한 능력을 도와줍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 보양식으로 알고 있는 밥, 빵, 고기, 우유에는 안 들어있어요.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암이라는 것은 과일, 채소 부족한 식사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과일, 채소의 이 식이섬유 또 항산화 영양소가 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많은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많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주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가 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섬유질과 항산화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니 암과 만성질환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채식 중심, 또 식물 중심의 식사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식물 중심의 식사를 통해서 풍부한 항산화 영양소, 이 섬유질의 섭취,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섭취가 암과 다른 여러 만성질환으로부터 질병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먼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블랙베리, 이 색깔이 진한 보라색 그리고 어두운 색 베리류에는요 아주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이런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강력한 염증 예방 그리고 항암 성분이 됩니다. 베리류 음식을 꼭 드시면 좋고, 제철에 나는 그런 베리류가 없을 때는 냉동 블루베리나 냉동 베리류를 통해서도 이 영양소가 공급이 되니까요. 차선책이라면 이 냉동 과일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당근과 비트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굉장히 많죠. 눈, 시력 건강뿐만이 아니라 항암 성분, 항염증 성분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제 기름에 볶아 드셨을 때 또 지용성 비타민도 같이 섭취가 되죠. 또 사과, 당근 주스로 갈아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늘 식사에 당근을 빠지지 않고 드시면 면역력 또 아이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상추인데요. 굉장히 흔한 채소죠. 이 상추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 같이 있기 때문에 상추 굉장히 흔하지만 우습게 보지 마시고 늘 식사 중에 같이 곁들여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케일입니다. 케일도 항산화 성분, 또 십자가 채소로 항염 성분, 그리고 위, 점막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또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 성분이 우유보다도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일도 같이 곁들여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참깨인데요. 우리 참깨 또 들깨 이 씨앗 성분도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 아주 영양소의 보물 창고라고 할 수 있죠. 칼슘, 망간, 아연, 붕소, 구리, 철분 이런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같이 있고 또 좋은 불포화 지방산도 같이 있습니다. 샐러드 같은데 또 어떤 요리의 마지막에 이렇게 많이 뿌려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딸기입니다. 딸기에는 천연 엽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임산부들에게 합성 그런 엽산보다 또 천연의 엽산, 또 딸기 같이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비타민C와 또 플라보노이드, 철분까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빈혈이 있을 때 먼저 철분제, 영양제를 선택하시기보다는 딸기, 꼭 제철이 아니어서 없다면 냉동 딸기를 통해서라도 비타민C, 철분, 엽산 모두 다 같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언제나 누구나 항상 강조하는 건강식품이죠. 남성들의 전립선암, 여성들의 유방암 뿐만이 아니라 폐암과 결장암에도 예방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까요. 토마토도 아주 즐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 식사로는 제가 배출의 줄기이기 때문에 몸에서 내보내는 것, 해독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리얼은 가공된 형태로 우리가 먹기가 쉬워요. 가공된 형태로 시리얼을 먹게 되면 여기에는 시간이 또 지나 있기 때문에 변질되어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모든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 식사로는 또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공된 곡류 형태인 시리얼보다는 아침에 수분이 많은 과일, 과일이 너무 달다, 나는 좀 단 게 싫다, 그럼 과일과 녹황색 채소를 곁들여서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충분한 수분이 공급이 되면서 배출의 주기에 좋은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해독이 잘 되겠죠. 그리고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이 또 뇌 건강에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고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들이 아침에 많은 간 기능, 장 기능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성분들입니다. 아침에는 시리얼보다는 과일 채소를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동물성 단백질을 꼭 먹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충분한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도 근육질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식물성 단백질은 인체의 소화 요소에 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근육이 더 잘 만들어진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닭가슴살만 드시다가 닭가슴살을 빼고 과일로 그리고 채소로 바꿨을 때 근육 합성량이 더 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고기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질이 된다. 하지만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다 근육질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 단백질을 먹어서 인체에서 이 단백질이 잘 소화, 합성이 되고 대사가 된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근육, 섬유, 근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사에 필요한 효소를 만들어내는 조효소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물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미량 영양소라 할지라도 이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대사 합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근육이 잘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만 이제 근육질 많은 버디빌더들이 프로틴을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고 근육질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은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그리고 몸에 노폐물을 많이 생성할 수 있어요. 세계 1위 버디빌더들이 너무나 프로틴을 많이 먹고 간과 신장에 무리가 와서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잉 동물성 단백질은 인체 내에 굉장히 독소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간과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 성분이라고 할 수 있죠. 식물성 단백질로도 충분히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좋은 식물들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훨씬 더 인체에 꼭 필요한 성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채소와 그리고 콩 종류에 들어있는 음식이 훨씬 더 좋은 단백질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흰 콩이 칼로리당 고기보다도 더 양질의 단백질, 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고기와 콩을 비교했을 때 콩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 흡수에도 더 좋습니다. 또 콩을 직접적으로 먹기 어렵다면 두부나 두유 형태로도 먹을 수가 있겠죠. 고기 단백질보다 콩 단백질, 그리고 과일과 채소의 단백질과 다양한 식물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이 잘 결합이 돼서 대사 합성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꼭 고기만 고집하지 마시고 식물성 단백질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은 분들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정제 탄수화물이나 고기를 많이 먹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잘 떨어집니다. 또 여기에 과일, 채소를 더 곁들인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거의 안정권이 되죠. 두 번째로는 심혈관 질환과 암이 예방이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과잉으로 섭취하고 그 포화지방이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을 경우에는 여러 혈관 질환 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죠. 이 염증이 오래될 경우에는 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는 패스트푸드입니다. 미국에서는 약 6,0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4살에서 19살까지 비만 어린이들을 조사했을 때 무려 3분의 1이 매일 패스트푸드를 먹고 있었어요.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면 인체에 필요 없는 성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이 패스트푸드는 또 과식을 일으키고 또 식욕 억제 중추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여기에 많은 독소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비만을 쉽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12세에서 19세 이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 하루만 해도 무려 설탕의 섭취량이 34티스푼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정도의 이 설탕의 양은 거의 다 음료수에서 섭취를 했다고 합니다. 캔 하나만 해도 최소 30에서 한 35g 정도의 이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설탕을 계속적으로 먹게 되니까 당 대사에 문제가 오겠죠. 이 초과된 당분은 몸속에서 글리코겐,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초과된 당분으로 인해서 비만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당 대사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에도 당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서 같이 먹게 되죠. 그러면 또 당독소가 또 생성이 되니까요.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또 비만을 심각하게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청량음료는 설탕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이 설탕이 또 비싸기 때문에 옥수수 시럽 과당, 액상 과당으로 만들기도 하죠. 이 액상 과당을 계속 먹게 되면 중성지방이나 지방간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중독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한번 먹다 보면 그 습관이 있는 아이들 또 사람들은 계속 먹게 되죠. 그 중독성으로 인해서 더 초과된 당분, 더 많은 칼로리가 들어있는 음식들을 계속 몸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이 중독성 있는 음식들은 반드시 자연의 음식으로
꼭 절제하고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또 설탕 섭취, 액상 과당이 들어있는 음료수 섭취, 이게 심각한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채소, 과일은 턱없이 부족하죠. 미국에서는 SAD라고 미국의 스탠다드 아메리칸 다이어트를 보면 52%가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이고요. 그다음에 37%가 동물성 단백질이었습니다. 나머지 11% 정도만 채소, 과일, 식물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양이죠. 미국의 어린아이들도 하루에 과일, 채소 양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게 먹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비만과 질병의 원인은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과한 설탕과 액상과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음식을 채소, 과일 위주의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뇌에 좋은 5가지 음식, 과일류, 채소류, 콩류, 견과류, 씨앗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 몸의 세포가 원래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필수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또 아이들 두뇌에 정말 필요한 필수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DHA 이런 성분들이 이 5가지 음식에 다 들어있습니다. 또 아이들 성장에 필요한 칼슘도 우유보다 녹황색 채소에 더 많이 들어있고 특히 케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이 머리, 두뇌 건강에 DHA 꼭 필요하니까요. 씨앗류와 호두나 견과류 꼭 식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과일과 채소류와 견과류, 씨앗류 음식을 늘 볼 수 있는 탁자, 또 주방에 놓는 겁니다. 많이 보여져야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런 연구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선택한 음식이 그 다음 음식을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를 결정지는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과일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도 건강에 좋은 채소나 좋은 음식들을 선택을 하는데 패스트푸드나 빵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청량음료나 또 다른 가공식품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침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자연의 음식,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류 음식을 늘 탁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주는 겁니다. 주로 이제 콩을 활용한 또 채소를 활용한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흰살, 닭고기, 계란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기호식품으로 소량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견과류와 씨앗을 음식에 소스나 또 이 토핑으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밖에서 사용한 샐러드를 먹는다 할 때 밖에서 사용한 그런 샐러드 소스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 견과류나 씨앗, 참깨나 들깨나 해바라기씨, 호박씨, 그다음에 아마씨 이런 씨앗들을 토핑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감미료, 달콤한 맛이나 또 자극적인 그런 조미료를 제한하는 겁니다. 흰 설탕이나 흰 소금, 또 흰 밀가루 집에서 거의 없는 게 좋겠죠. 이런 이 흰 설탕, 흰 소금, 흰 밀가루를 자주 먹게 되면 여기에는 다 영양소가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이 먹게 되기가 쉽고요. 또 자주 먹을수록 영양소는 계속 결핍이 됩니다. 과식을 막을 수 있고 충분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감미료를 거의 안 쓰시는 것, 또 없애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유와 유제품을 줄이는 겁니다. 안 먹는 것이 제일 좋고요. 어쩔 수 없을 때 아주 소량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유와 유제품 대신에 두유나 견과류나 대체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신 과일을 통해서 이 수분을 잘 섭취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이 채소 스프를 많이 만들어서 온 가족이 식사 때마다 드시면 좋습니다. 저도 해독 스프라고 해서 당근이나 양배추나 케일, 샐러리, 여기에 좀 사과까지 곁들이면 더 좋은데요. 이런 채소들을 많이 익혀서 스프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점심이나 또는 저녁 식사에 온 가족이 먹을 때 채소 스프를 곁들이는 습관. 그냥 생 야채는 또 아이들이 잘 안 먹기도 하잖아요. 익혀도 괜찮습니다. 채소의 경우에는 익혔을 때 나오는 또 영양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채소 스프도 같이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메인 저녁 요리로 채소 요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인 하면은 이제 한국인들은 국이나 찌개, 또 어떤 불고기 같은 것들, 양념이 좀 진한 것들을 먹기 쉬운데요. 일단은 채소 요리를 좀 메인으로 하는 것. 예를 들면 뭐 단호박 같은 것도 굉장히 요리하면 맛있잖아요. 단호박에 뭐 브로콜리를 이렇게 넣어서 단호박 스프로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또 배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채소 요리를 좀 메인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네, 현미 생채식은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음식이 됩니다. 살아있는 채소와 또 현미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이 분명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줍니다. 흰 쌀밥과 채소를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영양소가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게 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소화가 굉장히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위 점막이 굉장히 약해진 분들에게는 현미에 있는 이 딱딱한 껍질들이 또 소화를 방해합니다. 또 현미 속에 있는 피틴산이라는 것이 위점막이 약한 분들에게는 또 독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생야채도 생채소도 생으로 먹을 때 꼭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무조건 이 생야채를 뭐 7, 8가지를 많이 먹어라 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현미가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대신 오븐도미를 활용해서 소화가 잘 되게 드시고 또 그 대신 현미의 씨앗, 눈을 또 따로 구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따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채소가 생으로 드실 때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익혔을 때도 채소에 들어있는 상당히 많은 영양소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좋다라고 좋은 음식이 아니고요. 나에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일을 잘못 먹으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저는 과일을 항상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또 한 번에 한 종류의 과일을 다 드시고 그 다음 과일을 드시면 절대 소화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이 맛있다고 착즙해서 드시거나 과일과 과일끼리 갈아 드시면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과일을 갈면 또는 착즙을 하면 이 당분이 굉장히 농축이 되고 또 과일의 당들이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냥 먹을 때는 식이섬유와 수분과 함께 당을 빨리 올리지 않아요. 하지만 갈아서 먹으면 쉽게 마시게 되죠. 혈중으로 당 섭취가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인체는 너무 고혈당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당을 빨리 내리려는 저혈당으로 유도를 합니다. 자, 하루 이틀 먹어서는 괜찮은데요. 이것을 약 한 달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우리 인체는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고혈당이네, 빨리 혈당 내려 라는 저혈당으로 바뀝니다. 저혈당 증세가 바로 어지러움이에요. 당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어지러움증 호소합니다. 그래서 과일은 절대적으로 씹어서만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부득이한 경우, 치아에 문제가 있다거나 소화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일을 만약에 갈았다라면 천천히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엄마들 그리고 아빠들의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이 모습은 아이들의 건강을 다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두뇌 기능과 또 좋은 안정적인 그런 성격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만약에 산만하거나 또 공부를 잘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 병원을 데려가거나 심리 상담을 받기 이전에 내 아이의 두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이고 있는지 오늘 추천해드린 건강에 좋은 또 두뇌에 좋은 음식으로 아이와 함께 건강한 가정 꼭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